이번엔 실패하지 말고. 벌써요? 뭐야? 되는 건가? 됐니 너? 나 따라와 보세요. 여보세요? 안 되네. 야! 아 됐어. 아까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얘가 여기만 비추고 있었어. 자! 저 자세는 뭐, 저는 들을 자세인가 안 들을 자세인가 놀 자세 같은데 되게 뭘 쉬어시길. 너는 긴 시간의 수업이지만 이 어린이는 지금 왔어요. 네? 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뭐가 되게 하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너네가 지난주에 한 수업을 선생님도 쭉 봐본 결과 다 했더라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제목은 뭐 똑같아요. 사람의 유전. 나도 싫다, 너. 진짜 때리고 싶다. 자, 사람의 유전을 이제 할 건데, 뭐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냥 써보기는 할게요. 너무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 같은 거라. 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왜 어렵습니까? 이게 말을 해주기도 뭐하고 안 해주기도 뭐한 게 이걸 언제 처음 하냐? 중학교 3학년쯤에 처음 해요.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저는 옛날에 그 멘델의 유전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요? 멘델 아저씨가 뭐 완두콩 갖고 뭐 실험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때 다 나와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다 알지?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뭐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멘델 얘기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 아저씨는 왜 하필 멘델이래 완두를 썼을까? 그거를 요거랑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완두를 썼냐? 한 세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손을 얻는 게 짧아. 한 7, 80일 기르면 돼. 그럼 자손을 얻을 수 있고 또 얘네를 또 교배를 해갖고 또 그 다음 자손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사람은 안 되잖아.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세대를 넘어가서 유전되는 경우를 보고 싶은데 그걸 보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뭐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 실험하는 사람이 임의로 교배를 못해요. 완두는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지. 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써보자면 한 세대가 너무 길고 심지어 자손의 수도 너무 적어요. 이게 좀 첫 번째 얘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교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형질이 나타날 때 너무 복잡해요. 뭐 이제 간단한 것도 있지. 혈액형, 뭐 A, B, O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귓볼의 모양, 뭐 붙었어, 떨어져서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말고 너무 많은, 예를 들어 피부색만 해도 하얀색, 좀 덜 하얀색, 까만색, 덜 까만색, 노란색, 많이 노란색, 덜 노란색. 근데 나는 참고로 여름에 까매졌다가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서 살짝 하얘졌다가 다시 여름에 다시 까매졌다가 그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데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고 또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그 사람의 염색체에 46개의 염색체에 유전 인자들이 되게 많고 그것에 의해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연구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꾸역꾸역 연구를 하더라도 실컷 해놨는데 환경에 따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해야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에도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죠. 기억나요? 가계도 분석. 근데 맨날 할 거잖아? 맨날 나올 거잖아. 남 이렇게 쓰면 뭐야? 여자. 이렇게 하면 뭐야? 네모는 남자. 이 짝대기는 뭐야? 교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뭐야? 자손을 낳았네. 그죠? 뭐 이렇게 되면 딸을 낳았네. 그죠? 그런 규칙들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면서 특정 형질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혈우병이 발견된 계기가 영국의 왕실에 자꾸 아들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해보려고 가계도를 그려갖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이 혈우병 관련 유전인자가 전달이 되었길래 지금 이 세대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나 이제 살펴본 거지. 그러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X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다 보니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혈우병 인자를 받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X가 정상 유전자면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대신 이제 보인자로 갖고 있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이 아들이 혈우병 유전자를 얻을 확률이 높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가계도 안에서 혈우병이라는 형질이 발생하는 빈도가 남자에게 많아. 그래서 이게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이 이제 뭐 대표적인 예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맨날 하는 거 집단 조사.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이렇게 백신을 개발을 했어. 그럼 뭐 1차 임상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 라는 얘기 하잖아. 그럼 그 백신에 대한 이제 무리를 만들어 갖고 이 무리에게 백신을 주사를 하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집단이더라도 기저 질환이 있는 집단, 없는 집단, 뭐 나이에 따라서 막 이렇게 구별을 해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형질에 대해서 집단을 크게 두고 이 형질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쌍생아. 그지? 그래서 일란성, 이란성 얘기하죠. 일란성 쌍둥이가 뭐야 그럼? 일란성은 수정란 하나가 발생을 해서 난화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떨어진 거야.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천적으로 유전이 되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나와. 대신 이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질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완전히 동일해요, 유전적으로. 근데 이란성은 어쩌다가 난자가 두 개. 그래서 따로따로 수정이 돼서 그냥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것 뿐이야. 닮은 수준이 뭐 수준이야? 그냥 형제자매 수준 정도로만 닮았어요. 성별이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고 유달리 많이 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성별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란성은 말 그대로 그냥 형제자매 수준의 유전적인 비슷함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연구를 하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생명과 관련된 유전인자는 과연 말 그대로 유전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을까를 연구를 할 때 일란성과 이란성에서의 그 차이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일란성은 한 놈이 생명이면 나머지 한 놈이 무조건 생명이야. 이란성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란성에서 완전히 일치를 해버리면 이거 유전적으로 무조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쌍생아를 통해서 얻어내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얘는 가계도에서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란성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갖고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일란성 쌍생아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일란성인 거고, 만약에 내려와서 찢어지면 그죠? 이러면 이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나
모유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서 찢어지는 거는 일란성이든 뭐 그냥 형제 자매든 간에 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유전적인 비슷함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일란성은 여기서 바로 찢어져서 성별이 반드시 같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쌍생아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의 이 유전 연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좀 얘기를 하죠. 멘델의 유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딱 3개예요. 우열, 분리, 독립. 안 생각나나 봐요. 자, 선생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이제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법칙이 아니야. 우열의 원리. 자, 우열의 원리 하면 뭐라고 말하면, 자, 보세요. 순종의 대립형질을 뭐 했어요? 교배를 했어요. 순종의 대립형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지? 순종의 대립형질이 뭘 말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 여기서 한 가지의 형질에 대하여 대립되어 있어야 돼. 완두로 치면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하여 둥글다, 주름지다가 대립이야. 사람으로 치면 혀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하여 혀말기가 되는 U자형이냐 혀말기가 안 되는 수평형이냐가 대립이야.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중간 어디쯤은 없어. U자형이거나 수평형이거나. 그래서 완두로 치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의 완두를 교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대립형질을 교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거기다 앞에 순종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둥근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둥근 모양 유전자는 예를 들어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 주름진 모양 유전자를 소문자 R로 표현을 한다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동형접합이라는 뜻이에요. 대문자 R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동형접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인자를, 말 그대로 유전자형이 이러한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를 했어. 이게 부모 세대야. 그래서 첫 번째 자손이 태어났어. 이걸 흔히 잡종 1대라고 말해요. 흔히 여기가 부모 세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첫 번째 자손 세대가 그래서 F1으로 흔히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잡종 1대가 나왔어. 완두를 막 한 1000개쯤 나왔어. 근데 그 1000개의 완두가 몽땅 다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야. 근데 유전적으로는 항상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인자는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왜? 분명히 그러면 둥근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주름진 유전자도 갖고 있는데 왜 전반적으로 모양은 다 둥근 모양이네?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우열의 원리. 뭐예요? 보시다시피 이형접합성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우성이다. 자, 써보기만 할게요. 이형접합성에서 표현형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게 우열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둥근 모양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 유전자가 있는데 누가 우성이다. 둥근 모양이 우성이다. 그래서 흔히 대문자로 표현되는 게 우성이고 소문자로 표현되는 게 열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열의 원리를 지나 뭘로 가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분리의 법칙. 얘는 법칙이 됐네요, 그죠?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뭐 별건 아니고요. 이제 대립 유전자 쌍을 갖고 있었는데 생식세포 형성 시 반드시 어떻게 들어간다? 쪼개서 들어간다.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너네 감수 분열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죠? 와, 나 진짜 원장님의 그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보면서 와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였다? 원장님은 아니래. 다시 그리시더라고. 아, 그래서 원장님은 저게 보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보기엔 정말 완벽했는데 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자, 분리의 법칙은 뭐냐? 쓰자면 서진호 대립 유전자 쌍은 생식세포 형성 시 반드시 분리되어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 이렇게 하지 않냐? 자, 이렇게 둘이가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아마 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예를 들면 둥근, 주름진 뭐 이런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겠지. 근데 얘가 감수 분열을 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1차적으로 복제. 그죠? 그리고 감수 1분열 전기의 접합. 이거 뭐라 그래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상동염색체가 붙어내죠. 이가염색체라고 하죠. 그 이가염색체가 이제 어디 가서 감수 1분열을 지나는 동안 뭐 한다? 이렇게. 요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지금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한쪽만 그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찢어가는 거죠. 그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의 법칙이 어디서 도드라지냐면 요 다음 때에서 도드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 다시 올게요. 잡종 1대를 자가교배를 합니다. 그죠? 자가교배. 자가교배의 의미는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 2마리를 교배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둥글고 E형 접합인 완두하고 둥글고 E형 접합인 완두를 교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가교배 되게 쉬워요. 완두 꽃이 이렇게 피잖아. 그러면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에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쉬워서 멘델은 이제 완두를 이용을 한 거죠. 되게 잘 자네. 자, 자가교배를 했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그리죠, 흔히. 자, 부로부터 생식세포를 가져왔어. 그러면 대문자 R이나 소문자 R을 주겠지. 모가 줬어. 대문자 R이나 소문자 R을 주겠지. 왜? 분리의 법칙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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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요. 그죠? 유전자형은. 근데 표현형은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이 3대 1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 이 분리의 법칙에 따라 생식세포에 각기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완두를 100개를 얻었다. 그럼 그 100개 중에 4분의 1은 4분의 1이란다. 4분의 3은 둥근 모양, 4분의 1은 주름진 모양 이렇게 완전히 특정 비율을 가진다라는 게 결국 이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돼요. 얘네가 이제 잡종 2대야. 여기 있을까요? 잡종 2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줄로 써야 되는데 P를 교배를 해서 F1을 얻고 F1을 자가교배를 해서 F2를 얻는 그림이 쭉 나오면서 P에서 F1 갈 때 우열의 원리. 그래서 F1을 자가교배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때 설명을 분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의 법칙이 나오죠. 독립의 법칙은 뭐냐? 자, 이번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쌍은 뭐 할 때? 생식세포를 형성하면서 이제 유전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서로 다른 염색체의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죠? 뭐 이런 거야. 여기 어떤 모세포가 있어. 근데 얘네 둘이 상동이야. 얘네 둘이 상동이야. 근데 요 하얀 상동 염색체 예를 들면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 근데 노란 상동 염색체의 색깔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생식세포를 만드네? 이걸 만들 때 대문자 R과 대문자 Y, 즉 모양 관련된 유전자와 색깔 관련된 유전자가 말 그대로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냐? 몇 가지가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총 4가지를 만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자가교배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자가고배를 한 거야.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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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그죠? 막 하잖아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만 완전히 우, 열이고 나머지는 다 섞였어.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고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 16가지가 나오고요. 그 16가지를 잘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이걸 잘 보면 둥근 애만 모으잖아요. 둥근 놈하고 주름진 놈의 비율은 3대 1이야. 황색하고 녹색의 비율도 3대 1이야. 그 얘기 요게 만족을 하잖아. 이 3대 1. 그 얘기는 모양과 색에 관련된 애들이 서로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되게 교과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이게 중등 과정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했으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쭉 들으면 아 맞아 그랬었어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대신 이게 이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2개가 아니죠. 제가 한 5개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자, 5개. 5개면 이 문자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0개가 나오는 거야. A,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형질을 어떤 5가지의 형질에 대하여 표현을 유전자형을 막 나타내주고 그거를 막 이런 식으로 교배하라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이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기본 과정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좀 하나 추가를 하자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 우열의 원리가 이제 위배되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가 위배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죠. 그 예전에 분꽃의 색깔이라고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분꽃이라는 애가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흰색의 순종, 빨간색의 순종을 교배를 했어. 그럼 잡종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흰색이 나와서 아 흰색이 우성이구나. 빨강이 나서 아 빨간색이 우성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젠장 분홍색이 나왔네. 그러니까 흰색하고
붉은색하고 구별을 했는데 1대 이렇게 됐겠지? 섞였겠지?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분홍색이야. 그죠? 이런 걸 중간 유전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혈액형에는 A, B형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중간이야. 우열관계가 불분명해. A와 O는 분명해. A와 B와 O는 분명해. 근데 A하고 B는 불분명해. 그래서 A랑 B가 있으면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우열의 원리가 위배되는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분리의 법칙이 위배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분리의 법칙이 위배가 돼. 분리가 안 돼서 들어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비분리. 그죠? 염색체 비분리. 그건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작년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내년에 나올까요? 연관. 그죠? 우리가 연관하면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그려지냐? 상동 염색체에 여기에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이 연관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성질은 수만 가지인데 염색체가 46개밖에 없잖아. 그럼 그 46개에 이걸 다 담으려면 예를 들면 9번 염색체에다가 혈액형 유전자도 넣어야지, 뭐도 넣어야지 하다 보니까 같은 상동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같은 염색체에 이제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애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대문자 R하고 대문자 Y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면 독립의 법칙이 만족을 못하는 거지. 근데 저놈의 연관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그러나 지난 1년의 경험에 비추어 연관은 떠나지 않았어요. 작년에 애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선생님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첫 시험이었잖아. 교과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연관은 이제 안 해도 되나요? 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근데 나도 모르잖아. 근데 수능 특강에는 연관을 해. 근데 또 뭐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초반에는 별로 없었거든. 안 해도 되나? 했는데 후반에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오더라.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써요. 너 쓰라고, 너. 1도 듣지 않았잖아요. 날 너무 따라다녀. 부졌나?